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건물이 대상 건물이고요. 김중옥 건축가의 유작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건물에 잘하는 운영자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실현된 적이 몇 번 없는, 특히 공공에서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다들 공공이라는 그라운드는 안 들어오시고 민간 쪽에만 계시기 때문에 공공의 그라운드 안에서는 이렇게 감독이나 코치분들만 수두룩하고 실제 플레이어가 없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해봤자 돈이 안 된다.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면은 공공으로 세입 처리되고 수익이 안 돼도 다시 보존해주고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제 주변의 민원이나 뭐 이런 시끄러운 절차들 그리고 번거로운 공공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건물 전체 면적을 사용 허가로 풀어주고 이제 사용수익 허가가 법정 용어 사용 허가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3년이나 5년이나 단기 임대가 아니라 20년 임대를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각 가능한 최대한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공개를 하는 것들 그 마지막은 행정과 민간이 직접 소통하지 않게 중간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껴서 소통의 대행이라든가 제도 해석들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에 폐관된 건물이었고 상인분들은 이 지역에 폐관된 건물이 거의 10년째 있으니까 이거를 철거해서 주차 타워나 짓자 이런 걸 1000명 넘게 서명 운동도 하고 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국토부 재생사업 선정이 돼서 90억이 사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기가 맞아지기는 했지만 제 돈이 들어온다고 운영이 되는 건 아니죠. 많이들 논의가 느껴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200억 들여서 만들었더니 2명 오고 뭐 이런 것들 수두룩 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의 적자들만 연간 적자입니다. 합계를 해보면은 광역 200억, 기초 100억 이상만 누계를 해봐도 1년에 8천억 연간. 이게 전체 다 하면은 연간 적자가 1조 넘어갑니다. 공공시설의 연간 적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사실 군산시에 2017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었고 그 후로 2년 반 정도 지나서 첫 계약을 하게 됐는데 처음 제안을 할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야, 공공이 하는 건데 적자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라고 저는 답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 시민문화회관 지어졌을 때 당시입니다. 이거 지금 모습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공이 먼저 들어와서 적자를 벌이더라도 문화 콘텐츠도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지금 여기 잘 보이시죠? 다 1층도 한 3집에 한 집은 임대인 상황이고 여기가 20평 아파트 매매가가 1,7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지만도 계속 공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전히 이게 폐관하기 직전까지 30억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연간 적자가 운영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은 뭐 많이들 아는 얘기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고 이게 고령자 인구들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우리들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0년이었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도에 피크를 찍었었죠. 그때까지는 세금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시설 적자를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었죠. 근데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의 월급이 매년마다 반으로 깎이고 있는데 나가는 적자는 연간 1조씩 나간다. 월급이 반토막 나는데 매년마다 연봉이 반으로 깎이는데 나는 계속 페라리를 타고 다닐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인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학교의 60년대 운동회와 지금 입학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의 세수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당장은 예산이 있으니까 공공시설들 적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97%가 적자고 연간 적자가 1조인데 이거를 두고 볼 수 있는가라는 거를 다시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도 지역민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쓰고 너무 잘 설계가 되고 수요조사나 지역 분석이 충분히 돼 있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대부분은 사업비에 사업 규모를 맞추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기획을 해야 돼서 기획비도 없이 기획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는데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일단 공공 자금을 막 몇천억 몇조억씩 쫙 깔아놓고 뭐 하나 맞아라 기도하는 이제 기획이 전혀 없이 공공시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공공건축들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의 적자 탑 10을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 군산 시민문화회관처럼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들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연간 적자가 208억이에요. 내년마다 208억씩 그냥 적자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술가들한테 천만 원씩 매년마다 뿌려주면은 2,000명씩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건물 운영에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겪었던 일본에서는 뭐 재생의 묘비 이래가지고 이런 공공 적자에 대한 책들도 나올 정도가 됐었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문화라는 공공의 사군 문화시설을 포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었던 나라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이걸 풀어가고 있는데, 일본 도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소멸 가능성 도시로 뽑혔던 토시마구에 있는 이케부쿠로 미나미 공원이라는 곳인데, 원래는 그냥 이제 주치자들 많고 그 비어 있었던 그런 공터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브런치 카페를 하나 넣어줘서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잘라다가 이쪽 잔디 공원에 운영비를 대주고 저쪽 민간 팀들이 공공공원에 기획들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당장 건물을 지을 때는 국비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뭐 절반이나 뭐 6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짓고 나서 건설비 한 4배, 5배 정도 들어가는 운영비는 국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라고 플랜카드 걸 때는 건설할 때는 거는데, 건설하고 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조씩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것들도 요만했던 공간을 괜히 예산을 뭐 100억, 200억, 300억 주니까 돈에 맞춰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더 큰 빈 공간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방식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약간 지역 완결형 PPP라는 방식인데, 돈이 안 되는 공공시설들에 세금을 메꿔주거나 시민들한테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다가 공공성이라는 걸 좀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공공 건물, 공공 땅 안에 수익 벌 수 있는 민간 시설을 병설을 시켜줘서 아까 공원 사례처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로 돈이 안 되는 공공시설 운영을 시켜주고, 이쪽 팀들이 민간 공공을 같이 기획을 해줘서 민간 못지않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해서 겨우 계약을 하게 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국토부 3년짜리 사업이었는데 3년 내내 전국 꼴찌를 했었어요. 국토부의 심사 기준은 제일 큰 모든 걸 압도하는 기준은 예산 집행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하고 빨리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해야 집행률이 높아져서 평가를 잘 받는데, 저희는 아직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끝나고 2년 지났는데.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수요가 많을 때는 일단 아까 이 건물의 80년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공간은 없는데 수요가 많을 때는 일단 짓고 보면은 뭐든지 사람들이 차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무턱대고 졌다가는 더 큰 공시를 만들 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자 먼저 뽑고 얘네들 가장 잘하는 거 컨텐츠화해서 거기에 딱 핏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제일 늦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제가 맨날 장난식으로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획보다 운영의 시대다라는 것들이 뭐 많이 요즘에 공감을 받고 있죠. 그 두 번째 운영이 중요한 부분은 이 왜 나랏돈 들인 뭐 청년 공간뿐이 아니라 모두 공공 공간들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맨날 기사로만 보다가 실제 가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안동에 유교랜드라는 걸 이렇게 지어놨어요. 예상하시다시피 짓자마자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획 업체에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죠, 공공에서. 이것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순천의 청춘창고라고 공중파 뭐 일간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혹시 순천에서 오신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3년 만에 존폐의 길을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기능의 브루웍스라고 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하드웨어 공간, 소프트웨어 컨텐츠, 휴머니어 운영자라고 봤을 때 이제 지금부터의 시대는 휴머니어 운영자가 리드한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같은 입지에
같은 공간에 같은 컨텐츠고 운영을 시가 직영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좋은데 너네 공공 건물에다가 수익서를 넣어서 민간 운영을 넣는다고 하니까 뭐 받아먹는 거 아니냐, 내정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가장 까다롭고 가장 투명한 절차. 저는 또 원래 학교 오기 전에 정책연구기관에서 9년 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법과 절차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까다로운 걸 덮어 씌워놨습니다. 공공 입장에서는 세금 안 들어가고 시민들은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 볼 필요 없고 지역 기업은 이럴 때 아니면 스케일업 할 기회가 없거든요. 지방도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는 다 이제 특혜시비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거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 코로나 때여가지고 온라인 설명을 했었는데 우린 내정자 없고 내가 군산에 뭐 땅 하나 투자 하나 하는 거 없고 공정하게 가겠다라고 진행을 했었고 모든 과정들을 끝나고 백서로 제출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다 전시회 형태로 보여드리고 유튜브로 잘라서 다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고 플랜카드나 책 형태로 다 중간 과정을 오픈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 되는 전문가 분들 모셔서 이제 현장 자문 듣고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도 뚝 진행을 했었고요. 아카이브 다 하고 63명에 대한 인덱스 인터뷰 진행을 하고 그때 사진들 다 모으면서 이제 기록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컨텐츠나 방향성을 잡을 때 서울이나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서울 사례도 지방도시가 볼 때는 해외 사례랑 똑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운영팀들도 지방도시에서 볼 때는 해외팀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리 횟수를 넘어 탱자되는 거 아니냐, 너네는 서울에서는 잘하지만 과연 이게 지방에 맞을 수 있겠냐, 잘할 수 있겠냐에 대한 내용들도 많아서 저희는 이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가 이제 다음 과제였는데 공모 가이드를 만들 때 여기에 딱 맞는 게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택티컬 어바니즘이라고 하죠. 사회실험이라고도 하고 일단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가이드를 만드는 거를 작업을 했었고요. 이때 코로나가 정말 극도로 심했을 때라서 저희가 옥상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원을 그려놓고 뭐 할까 저희 팀원들인데 고민을 하다가 여기 스케이트 파크라는 콘텐츠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 문화회관이지만 이게 폐관이 된 이유가 차로 5분 거리에 더 큰 시민 문화회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기존 공연장 콘텐츠보다는 여기를 시민 운동회관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옥상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서 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 군산이 일본 근대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53년 해방되자마자 공군 부대가 들어와서 이 지금 군산의 젊은이들은 미군들이랑 같이 비보잉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위스키 먹던 그런 문화가 많이 깔려 있는 도시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여기가 이제 대리석이기 때문에 미군이랑 한국 애들이 비보잉하고 스케이트보드 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타다가 경비 아저씨 오면은 둘도 싸가지고 도망 다니고. 근데 지금은 이런 하이컬처보다 스테이컬처나 생활예술, 생활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 스테이컬처를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3일 동안 요거 스케이트 파크 만드는 거를 이제 뭐 두이투게더 DIT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목공하고 하루 동안 페인팅을 했었는데 이때도 코로나 정말 한창이 때여가지고 생각보다 참가자를 많이는 못 모았지만 그래도 한 50명 정도가 오셔서 3일 동안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이 목수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작업을 지역엔 청년 목수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고 마지막 날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불러서 이제 저런 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보통은 전문가들이 그냥 상상력으로 교수님들이나 뭐 행정에서 콘텐츠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보자는 목적으로 이 9,000원짜리 합판을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만든 재료비는 200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 테스트를 해서 두 번째로 또 해보고 싶었던 거는 공간의 자기 주도성인데 지방도시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우리 동네에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였는데 너희가 3일만 있으면은 직접 자기가 하고 싶었던 스케이트파크 같은 퍼블릭 스페이스를 자기 주도성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공간의 새로운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주차장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시에서 저희 사업비 90억 중에 40억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파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기후위기 시기에 지하 주차장을 파는 게 과연 맞는가?
사실 저도 기후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90년대생 한 분이 저랑 3개월 동안 싸우면서 하도 말을 해서 저도 조금 교화가 돼서 요즘에 책도 읽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80년에 주차장이 있었지만 지하를 더 파자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것도 더 시랑 한 4개월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도 예산이고 앞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군산 나운동이라는 동네 퍼블릭 스페이스이자 문화공간 앞마당에 주차를 꽉 차는 게 맞냐. 그래서 우리한테 딱 일주일만 달라. 일주일 동안 이걸 해보고 이 1,400명 상인 그 서명 운동했던 상인회들 여기 40억 들여서 지하주차장 파고 싶었던 공무원 분들이 보고 결정하자라는 거를 해서 다 일일이 전화해서 차 빼고 여기를 옥상에서 썼던 스케이트파크 기물들이랑 이걸 가져와서 이제 광장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와서 이런 놀이도 하고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요것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 때 이제 상인회 회장님, 총무님이랑 국장님, 재생거 과장님이 그래 여기서 필요한 게 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플라자다라는 거를 합의를 하셔서 지하 주차장 폐기하고 주차 면적을 일단 법정 면적 최소화했다가 중간에 또 약간 바뀌어서 한 60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었던 스케이트파크 같은 경우는 서울 팀들 위주로 좀 했었는데 또 많이 들었던 게 군산에 이런 거 할 팀이 없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63팀 인터뷰한 팀들 중에서 이 40 전체 뭐 영상 팀들, 그래픽 팀들, 설계 팀들, 뭐 공연하는 팀들, 시공 팀들 38팀 다 지역 팀들로만 구성을 해서 그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팀들 제가 찾은 팀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보조금 제로다. 대신 자유도는 돈을 안 주는데 너네 맘대로 된다. 20년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걸로 갔고, 사실 이게 뭐 연구자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애정하는 슬라이드인데 이 절차를 여러 가지 법들을 좀 꼬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 앞 단계랑 이 뒷 단계를 좀 만들었는데, 아무튼 21년에 법 개정되면 지방계약법 개정되면서 경쟁적 대화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법 개정이 되면서 공유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20년 수의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랑 또 몇 가지를 좀 꼬매가지고 요 절차를 만들었고,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보통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를 무슨 콘텐츠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여기를 운영에 관심 있는 민간 팀들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경제적 대화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설계자랑 운영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끌고 오면은 그거를 1차 심사해서 두 팀을 뽑은 다음에 그 두 팀이랑 공무원이랑 전문가가 두 단계의 경쟁적 대화라는 걸 통해서 공모서를 한 줄 한 줄 다 만들어가는 절차가 요게 되고요. 그 심사 절차는 사회실험이라는 걸 넣어서 저희가 택티컬 어바이즈 옥상이나 주차장 했듯이 요즘엔 그냥 PPT 꾼이랑 보고서 이 제안서 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안서를 잘 쓰는데 실제 못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이미 있는 마을 축제 예산을 써가지고 이걸 축제 형식으로 자기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보자라는 것 같았고요. 이게 경제적 돼야 대한 건데 워크샵의 월을 이걸로 써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다 불러서 10시부터 6시까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특기가 다르니까 이제 전쟁처럼 각자 원하는 공모 방향을 좀 잡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고 1차 심사에 뽑힌 A팀, B팀이 저희 공무원들이랑 그 기록관 서기랑 저희 전문가랑 같이 한 줄 한 줄 다 공모서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모 지침을 만들었고요. 또 저는 공모라는 게 너무 또 그 약간 딱딱하고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 우리가 들어올 민간 팀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좀 써가지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이런 분이 오면 좋겠다는 공모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사 과정이고요. 또 이 현장만 들썩들썩하는 팀만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 팀들이 기획안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다 심사 과정으로 넣어서 이게 이제 심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할 거면은 어떤 원두를 써서 어떤 바이브를 낼 건가, 워크숍을 할 거면 어떤 강사분과 어떤 걸 할 건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어떤 거 잘했고 어떤 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 팀들과의 네트워킹과 소통 잘하는가까지가 다 심사 과정에 포함을 시켰고요. 일반적인 공공이라면 잘 들어오지 않았던 이런 팀들이 선정이 됐고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스모 40을 하고 있고 빈브라더스 하고 있는 이 팀과 지역에 있는 은미당이라고 하는 팀, 그리고 클리마 건축사 사무소라고 독일에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이타미준이랑 메스 스터디즈에서 했었던 그 팀들이 선정이 됐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설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원래 여기가 인도가 있었는데 이 계단이 40개로 올라가야 메인홀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자, 지금 이러면 이제 유모차, 뭐 휠체어 아무것도 못 올라가는 베리어풀이 전혀 안 돼 있고, 문화라는 거를 너무 이제 일상이 아니라 높은 걸로 치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저희가 가이드에 좀 넣어서 이 설계자분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면에 있었지만 인도랑 썬큰 광장이랑 갤러리, 전시장이랑 객석이랑 무대를 하나로 다 레벨이 다 달랐었는데 쫙 하나로 스티칭 해주는, 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찍은 사진인데 객석도 이제 영화관처럼 있는 게 아니라 객석이 무대가 될 수도 있고 객석과 인터랙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서 3단 데크로 잘랐고 좀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고, 요게 인도에서 쭉 나오는 원래 계단 여건 뚫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박스 시공 과정이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전에 끝냈어야 될 거 지금 3년 후 이제 공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문화재관리 팀장으로 있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그때 일을 끝내고 참 잘 진행되는 걸 보고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와 있습니다. 저희 문경을 혹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계십니까? 문경은 잘 모르는데 문경 세제는 또 잘 아시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문경 세제에 붙은 앞에 문경이 지명 이름인 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하나의 공원 개념으로 문경 세제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문경은 그 문경 세제가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연간 한 250만 명에서 많이 올 때는 400명까지도 왔었는데, 혹시 문경 세제의 촬영장을 가보셨는가요? 사극 촬영장 가보셨어요? 그 제가 그거는 15년 전에 한 일이네요. 그 촬영장을 4개월 만에 다 지었습니다. 그 건물 120동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공조직에서 일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빨리는 6개월, 많이는 뭐 2년 정도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가버리고, 근데 요즘은 또 인식 변화가 많이 돼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앞서도 계속 우리 또 전문가분들께서 이 공조직과 일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 많이 하는데, 사람 잘 만나면 충분히 일도 잘할 수 있고, 제가 7년 전에 한 이 화수원이라는 건물 매입부터 그리고 이 운영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수원이 있는 지역, 우리 문경시 산양면이라는 지역인데, 그 산양면 경계가 예천군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관광지도 뭐 전혀 없고 볼거리도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화수원 가는 길에 일출 장면입니다. 괜찮죠?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러는데 원래 가까이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지역민들이. 근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발견했네요. 가는 길에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화수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화수원이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경세제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화수원이 있는 동네, 문경시 산양면 현리라는 동네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원을 하고 나서 청년들하고 어떻게 만났는가, 이게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은역 아십니까? 가은역 등록문화재인데, 그걸 제가 처음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카페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예전에는 가은역 바로 앞에 석탄박물관이 있었는데, 석탄박물관은 제가 제일 먼저 건물을 했어요. 거기 석탄박물관을 만들고 그 전시물 수집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가은역이라고 이렇게 내비에 치고 바로 옵니다. 문경세제도 아니고 석탄박물관도 아니고 그 가은역을 치고 바로 오죠. 거기에 또 지금 뭐 가은역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카페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 간이역을 카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화수원이고, 세 번째가 산양정행소, 네 번째
준비했던 게 이제 양조장입니다. 양조장. 그 가은에 우리나라의 양조장이 등록문화재가 세 군데 있어요. 진천 덕산 양조장, 양평의 지평 양조장, 그리고 문경의 가은 양조장인데 2층으로 된 구조인데 실제 술집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왔습니다. 그 사실이 뭐 여기 제가 써놓은 이 얘기가 오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이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공무원과의 어떤 이 일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마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화수원 앞에 주함정이라는 아주 멋진 정자가 있어요. 주인이 없어도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양반의 정형적인 젖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공공적으로 협치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경세제입니다. 이게 주울산이라는 산입니다. 문경이라는 구조를 좀 이렇게 잘 아셔야 화수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 출신이 아마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방 공무원은 약 한 20년, 15년 전부터 그 지방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문경시에도 대구 지역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예천군, 상주시, 안동시, 심지어 충북, 충주시, 청주시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면 우리 문경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니까 이런 공모 사업을 해도 의미 없는 공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뜻있는 공모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역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요즘 그게 또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에 가면 안동 출신 공무원이 100%냐? 전혀 아닙니다. 안동 출신은 30~40%밖에 안 됩니다. 외지에서 온 거죠. 공무원도 현황을 모르고 일을 하려고 온 그 사람들도 현황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일을 제대로 진행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요즘. 우리 문경에 오는 관광객의 90%가 문경 세제 때문에 옵니다. 문경 세제에 와서 다른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관광객들을 분산시킬 수는 없나. 그리고 이 문경 세제가 있는 동네에 문경읍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읍내에는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경 세제 관광지만 딱 보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들었는데 여기는 명성도 있고 사적도 있고 걷는 사람들이 많고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3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70대 건강이 걱정돼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산을 여기 길 걸어러 와요. 우리 문경은 길이 정체성 중에 하나가 길이에요. 길 도자기. 여기는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왕복하면 약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황토길이 있거든요. 경치 아름답죠. 이관문입니다. 이런 길을 걷는 겁니다. 이런 길이 좋아서. 이런 길을 20대들이 걸어러 온다? 별로 운동량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20대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30대 마찬가지입니다. 40대부터 뭐 어디가 좀 아프면 이제 여기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를 3년 하셨는데 8년 11월에 문경세제에 와서 길을 포장하지 말라고 길 포장 건의를 했을 때 이 길이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 기념비도 세워져 있고. 그러면 오늘 얘기할 화수원은 어떤 지역인가? 화수원이 있는 현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렇게 마을 앞에 아름다운 강이 흐릅니다. 금천이라는 비단 금자죠.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 지금 둘레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현리입니다. 지금 현재 화수원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 화수원이라는 이름은 제가 제일 입구에 첫 장에서 화수원 한자로 된 전서체로 된 것이 보셨어요? 그 편액에서 따온 건데 이 앞에 주암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경처지라는 정자가 있고 여기 또 마을 안에도 정자가 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동네죠. 동성 집성촌입니다. 현리에 이제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암정이라는 정자예요. 아름답죠. 이 밤에 본 모습입니다. 오히려 화수원 왔다 여기에서 더 많이 놀고 가요 사람들이. 아름다워서. 커피를 시키면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걸어서 한 5분이면 오니까. 이거 이제 그 현리 마을 전경입니다. 이 금품산이라는 산인데 현재는 이런 비석까지 세우고 안대판도 세우고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화수원의 청년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리. 꼭 귀신 나올 것 같고 무너질까 겁나는 이런 집인데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사랑채입니다. 이 집을 살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저희들이 그 시장님이 이제 2012년에 이제 새로 바뀌고 나서 이쪽 지역에 관광객이 너무 없다.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그 예전부터 저는 2000년 초부터 이 마을이 눈에 들어왔었고 이 마을의 자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죠. 이 마을을 민속마을처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하회마을도 모시고 가고 이래 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에 이제 금천이라는 강 주변에 둘레길을 이제 조성을 이제 하려고 그다음에 자원들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럼 결국 둘레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쉬어야 되는데 어디서 쉴 거냐. 그 중간 경유지가 현리라는 마을이 딱 중간쯤이고 해서 그럼 현리라는 마을이 전통 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전통차를 좀 마시고 팔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역의 전통 차인들하고도 많은 얘기도 나누고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을 하던 차에 마침 이 동네에 집이 한 채 팔려 나간다는 얘기를 접하고 주인을 만났죠. 근데 관에서 이렇게 뭘 사겠다고 이게 덤비면 너무 많은 액수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면 그냥 부르고 봅니다. 3억. 그럼 현실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이 감정을 두고 해서 평균가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원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 자기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뭘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많이 부릅니다. 이 채철제 가격도 설득이 안 돼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양반 후손인 걸 알고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었는 게 당신 28면 안내판에 당신 이름 해주겠다.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팔겠다고. 안내판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집을 매입해서 운영을 할 때 안내판을 세워놔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최철재인데 최철재 가옥이라고 안내판에 써준 거를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이름 여기 있다고.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감동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원하는지. 사실은 내가 서울을 10번도 더 찾아갔죠. 그 사람 집을. 경제적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윗대 선조들의 집이라고 안 판 거죠. 그래서 당신이 살던 집보다 더 멋지게 꾸며서 다 당신 집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최철재 카페 이건 안 그래서 화수원으로 가긴 갔지만 그래도 안내판은 최철재 가옥이 돼 있으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이 윗선에서는 그 집을 왜 사냐. 도대체 그 집을 왜 사냐. 그 집을 관에서 사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 그 설명을 이렇게 하면 그 설명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계장이었으니까 과장을 또 설득해야 되고 국장을 설득해야 되고 부시장을 설득해야 되고 마지막 시장까지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가니까 시장님도 처음에는 오케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오케이를 받아내고 샀어요. 사는 거가 좋았는데 저게 비지정 문화재예요. 지정된 문화재면 그게 도지정이면 시도지정이면 이제 시도비가 나오고 국가지정이면 국비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지정된 것이 없어서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한 12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안채보수, 사랑채보수, 그리고 사람을 받으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그리고 다 12억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12억 예산 신청하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뭐. 진짜 실점이다. 걔 집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거를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반대하죠. 그 과정이 한 달 걸렸어요. 결국 예산 신청해가지고 12억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를 하죠. 보수를 하는 내내 찾아와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쳐들여서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 회식할까? 동네 주민들 와서 경로잔치 할 일이 있어.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 찻집을 할 거다. 전통 찻집을 하면 여기에 누가 와야 사먹냐. 이 길도 안 좋고 교통이 안 좋거든 사실. 그래서 거의 다 건물이 다 되어갈 때쯤 돼가지고 청년들이 저희들 앞에 찾아왔어요. 경북도에서 주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그 사업으로
경북도에 된 거예요. 근데 경북도에 22개 시군을 다녔는데 다 노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도 잘 없을 뿐더러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면 시나 군에서 돈을 들여야 되니까. 근데 마침 우리는 건물을 지어놓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은 지역의 도예인들도 또 전통 차인들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카페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참신하고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청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됐죠. 이렇게 처음에 5명이 찾아왔더라고요. 맹랑을 하더라고. 22, 23, 막 26. 또 뭐 하다가 왔냐 하니까 뭐 여행사 근무하다 왔다 그러고, 예.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페이퍼 작성이 너무 잘 되어서 또 대화를 해보니까 나름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공모가 됐는데 공모된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 집에 뭐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건물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걸 한 3개월 동안 싸웠어요. 서로 이해를 좁히는데 역시 이 사람이 서로 상충하는 거는 교육을 달리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0년대 교육받고 자라던 세계거든요. 2000년, 2010년대. 우리는 막 80년대, 90년대 교육받은 세대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접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서로 50%씩 양보하고 이렇게 문짝을 떼내고 유리로 가고, 예? 그리고 자기들 이런 이제 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 같은 거를 이제 물건 배치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뭐 방문을 좀 이렇게 넓혀서라도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했어요. 건물은 좀 훼손됐죠. 이 사랑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이걸 향후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원상복구 원칙 하에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머리에 좋은 게 펀드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 2018년에 미리 자기들을 이제 팔 물건을 미리 묶어서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신한 방법이고 그리고 메뉴가 별다른 건 없지만 이 한옥에서 이렇게 마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이 사람들이 계속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첫 해 2018년에 8월에 문을 열었는데 10,000명이 다녀갔어요. 8월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경상북도에서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거든요. 국무총리까지 찾아왔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왔어요. 70,000명. 이거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렇게 왔어요. 원래 지금 2022년 9월 했는데 현재지만은 원래 지금 4월 달인데도 벌써 한 30,000명 가까이 다녀갔거든요.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할머니가 처음에 가니까 그 파이를 팔지 않습니까? 파이. 그 청년들이 와서 이걸 파이를 판다니까 야, 뭐 이런 걸 파노? 이 누가 사 먹는다고? 요즘은 그 할머니가 손자가 오면 데리고 와서 사줍니다. 손자들이 우리 동네 그런 거 생겼다고. 막 텔레비도 나오고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식이 변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 사람만이 온 걸로만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람만이. 지금 그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이 안 나오면 다 대부분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권하기도 하고 방법을 변경하기를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들. 근데 결국에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시켜서 지금은 영양군에서 숙박 사업도 하고 며칠 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전통주를 가지고 바를 또 문을 열었어요. 그런 확장성이 대단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공무원들하고 일을 할 때는 명확한 부서, 명확한 담당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바퀴만 돕니다. 괜히 고생만 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가져가서 이 일을 본인도 스스로 좀 느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이게 화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협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예산 없다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예산 없다는 말. 같은 공무원한테도. 서로 협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거를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1957년에서 1971년 사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급기야 이제 27만 명 태어난다네. 원래 작년에 27만 명. 이게 70년대에 문경시 호계면이라는 데에 서울 사람들이 자매교회를 맺은 사람들 올 때 환영객들이에요. 마주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애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은 대한민국 없으실 때까지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여하간 왜? 왜요? 이제 봤어요? 예, 하여튼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리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지역에도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걸 화수원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22년에 노들섬을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사람이 철학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시는 왜 만드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를 만든다, 우리는 도시를 왜 만들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 어떤 책에서 이제 막 돌을 닦다가 이 문구를 봤는데. 요즘에 자주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그 for the sake of living, 살기 위해 존재하지만 도시는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이 말을 이제 학교 수업에 하면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잘 사는 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잘 살기 위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그러면 아니면 잘 만든 도시를 그냥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For the sake of living, 이 잘 살기 위한 작동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잘 만드는 건 아니겠다. 그러면 잘 작동하기 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지금 군산과 화수원도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만들어 놓는 게 끝이 아니라 정말 잘 작동하게끔 하는 우리가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사례를 그냥 빨리 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공공장소가 잘 작동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제 생각을 하나, 이 예를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뉴욕의 하이라인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뭘 보세요? 공간이 좋다. 이 디자인을 누가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많은 조경, 식재 관리 누가 하지? 그리고 이 활성화 기획을 누가 하지? 그리고 이 2.3km의 운영할 돈은 어디서 나오지? 이런 작동하는 원리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에는 결국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라인을 처음에 만들었던 이니셔티브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 로버트와 조시아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공간을 만든 그 중심에는 이니셔티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최성욱 소장님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덜란드에도 이 드커버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10년 동안 1유로로 빌려줄게. 너네 마음대로 써. 내가 관여 안 할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데 됐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거죠. 1유로와 이 암스테르담 시가 계약한 계약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었길래 걔네
얘네가 이걸 가능하게 했는가. 그리고 조성한 주체는 이들은 어디서 돈을 빌렸나.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그리고 최성훈 뭐 소장님 다 고민하시겠지만 이 공공기관에 이 파트너를 모집하는 기준과 갈등 기준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작동 원리들에 더 관심이 가고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죠. 아까도 잠깐 봤는데 이거를 만들어낸 이니셔티브는 스페이스 매터라는 건축가 그룹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드 할렌도 이제 그 시민 공청회에 있다가 시민 공청회 집단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디벨로퍼가 되겠다. 그래서 공공 디벨로퍼가 돼서 이 이제 그 트램 차고지였는데 이걸 문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그 삶의 그 영감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경을 하고 있었죠. 저도. 그리고 이 드 할렌의 이제 이니셔티브는 앙드레 반 스틱트라는 이 사람도 건축가였었고요. 그래서 이 도시의 장소를 작동하게 만든 사람들을 얼번 이니셔티브라고 우리는 부르고 아마 여기 서울 하우징 랩도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모든 분들도 이 이니셔티브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 메이커를 조금 구체화한다면 그냥 플레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붙였을 때는 좀 더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블릭 플레이스 메이커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늘 좀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변하고 있구나.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가 기가 막히게 작동될 때 도시가 가진 자존감을 저는 공간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 자존감이 높은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는 될 수 없어도 건강한 도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플레이스 메이커의 등장과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퍼블릭 만들 때는 공공재라는 건 굉장히 독이거든요. 건축주가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온갖 허들, 법규, 공공성, 수익성 간의 제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 퍼블릭 플레이스 메이커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되게 뜻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2015년에 봄에 저도 이 얼번 이니셔티브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8년 전이죠. 이제 7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네덜란드의 그 이니셔티브를 초청을 해가지고 노들섬이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노들섬을 해보자 이렇게 모여들었었고 그래서 노들섬을 만났죠. 그래서 노들섬을 만났고 그러니까 노들섬 얘기를 여기 박효연 선생님이 해달라 그래서 그 7년의 이야기를 20분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 2015년에 노들 꿈성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민간 위탁 계약이 해지가 되기 2020년까지 이런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당선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 넣었네요. 그 3년 만에 민간 위탁 수탁자로 다시 계약을 하고 종합평가 1위를 하면서 재계약이 확정됐는데 2021년에 갑자기 교수님 특별감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을 탈탈 털리고 이제 2020년에 계약 해지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들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5년이 이제 염소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때 이제 이게 아무도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되게 몽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강대교 엄청 이제 복잡한 한강대교로 갔다가 한 템포로 안에 들어가니까 염소가 풀을 뜯고 있는 이거는 진짜 여긴 좋다 하고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염소가 풀뜯던 시절에서 이 7년간의 이제 북한 문화 기지가 되기까지 2015년에 노들섬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리고 텃밭 한 켠에 저희 팀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 깔고 앉아가지고 이 노들섬을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공사할 때 그리고 완공됐을 때
그리고 2019년 9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랜드 오픈을 하고 이제 2022년에 이제 그녀는 갔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어제가 무슨 노들섬 국제공모 결과 발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이제 봤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역사의 레이어가 그냥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 소유의 노들섬에 막 중지도 유원지 계획이 있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류벨의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한강 예술섬 프로젝트, 그 다음에 노들섬이 있었고, 이제 또 어제 발표가 났던데 이제 커밍 순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20분에 얘기하길래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들섬 총감독으로 있을 때는 할 말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노들섬을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시리즈로 가야 되나 해서 오늘 좀 말할 수 있는 만큼 조금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윤수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들섬이 운영자를 먼저 뽑고 설계를 공간 조성을 하자 하고, 거의 이제 군산 이전에는 유일한 이제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설을 많이 조성하고 운영자를 뽑는데, 그 당시 2015년 당시에 DDP도 뭐 선유도도 세빛둥둥섬도 건물을 지어놨는데 운영이랑 컨텐츠가 없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었고, 그래서 노들섬은 그러지 말자, 그러면 운영자를 뽑고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하고 그들이 만든 기반으로 환경 조성을 하자. 그래서 노들 꿈섬이라는 2015년에 공모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를 매료시킨 거는 노들 꿈섬 공모전 첫 번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장 좋은 기획에 의해 운영 방식이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맞춰 구조물이 지어질 것이며 그 제안자에게 운영을 맡길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도 아까 네덜란드나 뉴욕의 사례처럼 이런 사례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가슴이 설레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은 게 아마 제 감정이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발설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오해를 했었어요. 노들섬은 운영자를 먼저 뽑고 건축이 시작됐대.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말하지 않았었고 이렇게 말하기에 너무 정신이 없었었고. 근데 공모전 당선 대표사하고 2019년 오픈 당시에 대표사가 같았을 뿐 이러한 체계를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아까 저는 윤주선 교수님이 하신 그 제도 절차가 굉장히 뜻깊었는데, 그런 것들의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인데, 운영자를 선정이 됐는데, 자세히 그 책자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모전 당선이 됐는데 그런 거죠. 이제 도시재생 공공개발센터에서 공모전을 열고 이 계약을 하러 서울시 조직과에 갔는데 우리는 그런 선례가 없는데, 보통 계약을 하려면 건물이 지어지기 6개월 전에 민간위탁 수탁자로 계약을 할 수 있어. 이제 행정 칸막이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사이에 민간 위탁 제도적 한계가 수의 계약 기준이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모전이 소급이 되냐 안 되냐 변호사까지 제가 한 1년 동안 찾아다녔었고, 결국에는 변호사 4명 중에 2대2가 나왔었죠. 소급된다, 이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안 된다. 3대1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2대1이 나왔다는 거는 서울시가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를 질 주체는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에이전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노들섬은 이런 그 시도는 했지만 이 공모전 운영을 이 취지대로 이제 끌고 나갈 운영 주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노들 꿈섬 공모전 실패했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저도 그러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였었고, 그러면 나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또 했었는데 2018년에 다시 사실 민간위탁 입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네가 얼마나 이니셔티브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다 지원을 하겠니? 그냥 지원해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아는 대표님들 4명이 다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은 사업이었고 사업은 현실이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2017년이 생긴 거죠. 그래서 0.1점 차이로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제가 엄관장님도 제가 존경하는 게 그때 저희 담당하시던 의리의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제가 공유재산법을 이제 해결하시려고 얼마나 돌아다니셨는지 알기 때문에 노들꿈섬 실패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했을 때 제가 사실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제도를 파도 법을 파도 공모전 당선자가 수탁자가 되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그 과장님하고 전화도 못했어요. 혹시 특혜십이나 어떤 그런 게 있을까봐. 그래서 그 입찰했던 그 발표 나는 다음 날 그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됐다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는 그런 사이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땅을 깨우는 일은 하자. 노들섬이 굉장히 신재생 프로젝트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4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섬이었었거든요. 아까 염소가 풀 뜯는 것처럼. 그래서 땅을 깨우는 일 필요하니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용역사로 이 땅을 깨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협업자들하고 이 하나하나가 이제 용역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원해서 다 어마어마한 행정 소모가 필요한 일이죠. 4곡의 음원 90초의 영상 제작 노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장터, 그 텃밭에서 이제 노들섬은 이런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 문화 기지가 생길 거예요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그래서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들섬의 미래의 모습들을 조금 이제 구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고, 노들섬이 그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서 여기 굉장히 숲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숲풀을 아무도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5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록을 하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협업 주체들을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2017년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이제 노들섬을 함께 알렸던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너네는 2017년까지 파일럿을 하느라 수고했으니 이제 가세요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2018년 3월에 민간위탁 수타차를 다시 공모를 했죠. 그래서 뭐 다른 가산점도 거의 하나도 없었었고 그냥 공개 모집으로 전환이 됐었고, 그때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하는 그냥 그 저희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접하는 하이라인 굉장히 외국의 프로젝트들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하이라인 친구들도 있고 네덜란드 사례도 그렇고 일본의 사례도 있고, 저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니셔티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이런 존중이 있는가, 우리 바로 특혜거든요. 또 지방은 몰라도 이 서울 한가운데 있는 땅을 가지고 했을 때 하이라인도 뉴욕의 한가운데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니셔티브를 우리는 하이라인 친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0.1.5점인가 차이로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 수탁자가 되고 2위 된 대표사는 막 민원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파란만장한 6개월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만 3년 만에 공모전 당선 이후 만 3년 만에 수탁자랑 공식적 신분을 가지고 저희가 노들섬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들 꿈섬의 취지, 그리고 이 작동하기 위한 툴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때 공모전이 툴을 선택한 거는 민간 위탁이라는 거였죠. 이 민간 위탁이 실패를 한 거고, 저는 사실 함부로 꿈꾸지 말자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려면 보다 치밀하게 꿈꾸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들이 어떻게 계약 조건을 가지게 될 건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 어떻게 구조를 짤 건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짜지 않고 어떤 공간을 꿈꾸지 말자 하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공간 거버넌스, 그러니까 스페셜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분야가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을 작동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정말 고민이, 아까 그 군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정말 윤주선 교수님이 그 절차를 여러 법을 짜집기 하면서 이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제 과정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화시설, 유휴공간,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의 공간을 작동하기 위한 이런 거버넌스의 등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노들섬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표는 창의적 운영인데 툴은 민간 위탁이었고 한계는 3년 한계였었고, 이러한 제도적 고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이니셔티브한테 장기 운영을 계약하는 법이 있었고, 드커벌 같은 경우는 10년간 임대료 인류로, 그리고 공공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자율권 보장의 문서가 있었고, 할렘 같은 경우는 비영리 개발 조책의 개발권을 보장하는 금융 제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없이 우리는 아직은 조금 이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고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빨리 말할게요. 그래서 노들섬은 그때 오신 분들이 직영 공간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노들섬은 역시 공공성을 따져서 직영 공간 중심으로 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직영 공간에 집중을 했었는데, 직영 공간을 만들고 나니 사람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왔었었고, 초기에는 동작구의 아줌마들이 오셔서 이게 카페 같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4에 여기는 공공공간입니다. 마음껏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라는 것들을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낯선 공간이었구나. 이제는 공공공간이 퀄리티도 높여져야 되고 잘 작동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구나 했고, 그 공공시설은 직영 공간, 대관 공간, 임대 공간으로 크게 나누는데, 노들섬 같은 경우는 직영 공간이 34%나 되고, 이게 서울에 있는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공공성은 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기획비가 없고 사업비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노들섬 같은 경우는 운영 초기에 세팅이 이 공간을 다 임대로 하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전환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아까도 사용수익 허가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사실 그대의 사용을 허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공이 갑인 상태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거고, 다른 화수원 지방과는 달리 아까 1년에 40만 원이라 그랬는데 노들섬 같은 경우는 펑당 11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가로수길하고 맞먹는 거였고, 신축했을 때 감정평가를 따라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용산구라서 어마어마한 그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 노들섬에 있는 피자집 임대료가 650만 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은 1년 9개월을 공공에서 줬었어요. 권리금 형성 안 되고 시설 투자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람을 못 구한 거죠. 그때 제가 청담동 명동 식당만 들어가면 명함 들고 제가 노들섬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성훈 소장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돌려야 하는 것들이 많았고, 하지만 직영으로 돌리니 공공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구도, 이런 가구도 되게 주워왔었거든요. 저희 이제 고모 수녀원에서 주워와서 이제 그래서 탄생한 게 노들서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할 수가 있고 답은 있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노들서가가 탄생하게 됐고, 노들서가 책 문화 생산자의 플랫폼, 우리 돈은 없는데 최소한의 주워온 가구로 인테리어는 해줄게. 하지만 돈은 없으니 책 생산자, 작은 출판사들이 와서 너네가 운영 프로그램을 좀 해줘. 그래서 같이 하게 되고, 식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뮤직 라운지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페이스 445라는 갤러리까지. 그래서 이런 엔테이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있으면 임대를 줬겠죠. 하지만 이걸 따로 풀어야 되니까 공유 주방 그리고 순환하는 이제 그 기획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무도 청담동이든 명동이든 뭐 신당동이든 그 어떤 F&B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픈 6개월 전까지. 그래서 찾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2018년 6월 5일 공유재산법 개정이 됐을 때 사회적 기업은 임대료가 5분의 1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수의 계약도 가능하고. 근데 사회적 기업을 찾았을 때 5분의 1로 감면이 돼도 시설 투자를 할 자본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없어서 전국에 딱 2명 찾은 게 이제 베어베터라는 회사와 이제 브라디 앤 스마일. 그래서 다행히 편의점이 있고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노들섬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F&B가 없다고 욕을 엄청 들었는데 남 속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개 이제 그 창작자들, 그 F&B 그리고 사람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노들섬을 시작을 하게 됐고,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이제 6명의 팀이 노들섬을 오픈을 해서 되게 됐습니다. 사실 노들섬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부서가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부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좋으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걱정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한강사업소 영역이거든요. 근데 한강사업소에 놀러 온 사람들이 쓰레기나 모든 것들을 노들섬에 버리고 가는데 노들섬은 관리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저는 화장실 휴지도 간을 덜덜 하면서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파본 거는 이런 시설 관리, 공공 관리에 이제 운영비 기준이 없고 행정이 다 분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어제 이제 노들섬 공모 나온 거 보면서 저거 국방부 위의 땅인데 저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들었던 안도 있었고, 국방부 땅도 있거든요, 노들섬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 설계, 운영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체는 이 공공공간이 작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울 하우징랩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공공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면 듣는 게 선례 찾아와 그러면 해줄게. 선례 없이 선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임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이제 답인데 결국 사람인가 하는 질문도 있는 거죠. 저희는 맨땅에 헤딩했지만 이제 다음에 퍼블릭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7년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 토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고, 이 기사를 보고 기시감이 들어서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2015년에 이제 기사예요. 설계 전에 운영자부터 선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2023년 얼마 전에 이제 기사인데, 디자인 혁신 1호는 노들섬. 여기서 나오는 게 선 디자인 후 사업계. 그래서 2015년에 2024년에 뭐 이게 뭐 말은 어디서 들어보면 기시감이 드는데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지금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있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퍼블릭이라는 공간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이거 내 마음인데 하는 건데, 이 퍼블릭 스페이스는 나를 위한 것이나 내 것은 아닌.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굉장히 이제 주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퍼블릭 플레이스 메이커에 대한 어떤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잘 살기 위해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비긴 어게인 노래를 이제 좋아하는데, 암스테르담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멈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퍼블릭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멈춰서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치밀한 기획과 운영과 장치와 연출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퍼블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사는 도시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하우징 랩도 사실 제가 이 7년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가장 큰 자산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깊은 공감을 몸을 후들들 떨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하우징 랩도 이제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고, 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감의 힘이 모여서 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이란 책을 보고 제가 그 서점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공공 공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옳았지만 뭔가 바뀌면 사실 저도 처음 겪는 거였었고, 괜찮지 않지만 이 퍼블릭이 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너무 정신없이 노들섬을 나오게 돼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아까 2015년에 봄에 노들섬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 그게 제가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 이제 힘든 일이고요. 왜냐하면 온 이제 한 7년간의 애정을 쏟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괜찮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괜찮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니까 조금 버텨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돌아보니 2015년에 시작할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거죠. 이런 플레이스 메이커 포럼이 열리는 것 자체, 그리고 각각 제가 얘기를 할 때 2016년에 이거를 공감을 해줄 분이 계셨을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축적돼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이제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괜찮지는 않고, 그 맹꽁이도 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노들섬에. 굉장히, 그리고 그 맹꽁이가 이제 멸종 위기종이라서 저희가 이제 맹꽁이 성체 2,500마리를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걔네는 사실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옮긴 일들이 지금은 다른 계획 안으로 지금 다 이제 덮여지고 있었을 때, 이 공공기관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체계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로 그냥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긴 얘기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계약을 할 때 이제 최고가라든가 PQ라든가 합산한 계약 세 가지가 있었는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거의 지자체도 모르시고 행안부의 담당 사무관님도 잘 모르시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 해외 사례랑 그 KDI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랑 조달청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저희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좀 만들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통 그 계약을 하게 될 때 공공에서 규격을 정하잖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 몇 제곱미터를 하고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에 좀 더 창의력을 주고 싶을 때 처음에 그런 거 없이 하고 싶은 민간 팀들 다 불러와서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그거에서 선정된 2팀에서 5팀 사이를 2단계에 걸친 경쟁적 대화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끝난 다음에 공모 규격을 확정하고 그걸 공고를 띄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 2단계, 원래 이제 좀 제대로 하려면 더 저희가 길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도 처음 하는 거고 저희도 막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만들었던 거라서 완전 마음에 딱 들게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금 또 하나 다리를 거쳤던 거는, 그게 공유재산법이랑 지방계약법 사이에 링크가 있어야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계약법에는 들어왔는데 공유재산법에는 이 경전의 대화라는 게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링크를 못 걸어서, 저희가 하나를 더 거쳤던 게 도시재생법 개정했을 때 이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 달을 또 건너가는데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 그게 생겨서 그럼 저희가 이 경쟁적 대화의 모든 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한 다음에 거기서 1등으로 뽑힌 팀을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좀 몇 달을 거쳐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앞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법이 개정이 돼서 공유재산법에 경쟁적 대화라는 게 들어가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지금까지 답답해 하셨던 왜 이거를 공공이 정한 룰 안에서 내가 뭐를 위해 싸우는지 게임의 법칙도 모른 채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왜 이게 이런 용도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원래 제가 그 학교 오기 전에 연구기관에 있었는데 정책연구기관에서 그거를 끝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하지 못해서 누군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 일을 부정하게 되면 핑계부터 되잖아요. 하고자 한다면 그런 말 우리 공직 사회에 있는 게 해주고자 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죠. 설득의 구조, 감사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다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직렬이 연구직렬입니다. 학예연구사에서 학예연구관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에서 학예연구사가 학예연구관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300명 있는데 학예연구사에 학예연구관이 된 사람이 한 10명 정도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학예연구사의 그 장점은 그 자리에 오래 있는다는 거죠.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현황 파악도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잦은 인사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뭐 인사계에 건의를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으면 끝까지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하면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힘들어하지 않는데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눈밖에 나서 화수한 얘기를 이제 돌아가자면 이게 이제 저는 제가 문화예술가에서 당시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를 하자면은 화수원이 있는 동네의 사냥 면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 동네 이장님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장님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청년들은 또 일자리 경제과라는 보통 경제 관련 과에서 하니까 일자리 경제과 또 관련이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행소는 4개 과가 연결이 돼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을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이 시작한다, 8급 공무원이 시작한다 하면 옆에 있는 공무원이 나한테 오면 그것도 민원이에요. 그게 사람이 뭐 이렇게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 일 처리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끼리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설득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한테 설득의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그런 계약 관련은 더구나 이게 수의계약도 사실 쉽지 않은데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 아까 전에도 막 뒷거래 뭐 이런데 그런 의심을 또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넣살려 그러고 공무원 되기 전에는 사람이 참 쾌활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공무원만 되면 뭔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조직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제도화가 공무원한테 너무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정보 공개 청구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뭘 또 활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설득의 과정이 원활하게 됐는데 시간은 약간 걸렸지만 그렇고요. 수익 구조는 저희들이 보통 관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이제 박물관에서 말이야 5명 근무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그런 얘기 아주 흔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 의원님을 설득을 다 해서 해놓으면 그 의원님 이제 다음에는 또 의원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또 의원들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과정을 좀 되풀이하는데
화수원 같은 경우에 저희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 사용료만 받습니다. 땅과 그 땅 700평이고 건물 3동에 대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 몇 평, 이게 그냥 뭐 이게 대지 몇 평에 따라 가지고 공유 재산에 대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럼 우리가 매기고 싶다는 게 아니고 화수원 같은 경우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그 사용료만 받습니다. 나머지 수익 구조는 화수원의 그 청년들이 100% 가져가죠. 예. 대신 공익적인 것을 좀 해달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예를 뭐 담장 주변에 꽃을 심어서 예쁘게 한다든지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준다든지 민원이 생긴 부분, 뭐 큰 민원은 아니지만 작은 소소한 민원, 그리고 동네 어른들 격려잔치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 도움도 좀 주고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죠. 사실 엄 관장님은 제가 문경에서 다른 일로 인연이 됐는데 그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땅을 풀어야 되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 하고 작동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첫 만남에 느꼈어요. 아, 저분은 작동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구나 제가 느끼고. 그래서 저 오늘 만나서 되게 더 반갑기도 하고 아까 여쭤보신 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걸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들섬이나 뭐 다른 것도 공유재산법, 민간이탁 이런데 민간이탁을 제가 초기에 그거 계약 못 해준다고 그래서 왜 못 해줍니까? 이거를 바뀌어야 조례를 만들고 바뀌어야 합니다 하고 한 반년을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통계를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제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래서 이 민간이탁이 100개 다면 노들섬과 같은 문화시설은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이거를 바꾸면 또 99개가 되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른 툴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거나 창의적인 시설들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공유재산법 틀에 놓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새로운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를 들면 하이라인 친구들은 어떻게 무기한 계약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뭐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체계가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책임의 분리가 명확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하이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시설 관리는 뉴욕시가 해준다. 창의적 프로그램은 너네가 해라 하는 분리.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가 지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은 너네가 져야 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 그래서 기존을 바꿔야 하는가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이제 우리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공익도 말씀하셨는데 노들섬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옛날에는 공공시설 만들어주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현대백화점도 공공시설이고 모든 완전 초경쟁주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공급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고 공공이 저는 중요한 게 10,000원으로 예를 들면 뭐 죄송하지만 문경에서 이제 하루를 보낸다. 10,000원으로 서울에서 보낸다 했을 때 저는 도시가 중요한 이유가 10,000원으로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게 대도시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모이고 세금이 선순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공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돈이 없어도 풍요로운 공공시설을 즐긴다는 게 이 도시를 이제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퍼블릭을 정말 창의로운 퍼블릭 공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서는 문제가 안 풀리겠구나. 새로운 게 설립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공공시설을 다 이제 하시지만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공공의 땅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서울 하우싱 랩이나 군산도 감사도 한번 저도 노들섬 평가를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 이 공공시설에는
특이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특이한 걸 하면 들여다 보게 되고 뭐 했니? 이렇게 치밀하게 보게 되고 왜 하라는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평가를 겪으면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려면 그냥 얌전히 숨만 쉬는 게 제일 편하구나 하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이 어떤 땅과 건물을 민간이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익을 내도 선순환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제 아직 신뢰가 없으니까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5, 6년 전에 이 공무원들도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문경을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 관내 답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다른 지역 정보도 좀 얻고 하는데 점점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공무원 수도 같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시험을 문경시에만 주소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뭐 문경 출신이 더 많아지겠지만 이 경북 전체로 묶이고 대구 경북으로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들어온다고 다른 지역 출신이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보고 행정적으로 당장이야 뭐 문제가 안 나타나지만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든지 정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공모 사업이 나와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누구 피해냐? 그 지역에 사는 시민 피해입니다. 물론 공모 사업이라고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게 시비도 들어가고 아까 전에 유교랜드 말씀하셨잖아요. 안동의 유교랜드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 같은 공무원이지만 저걸 왜 하나? 왜냐하면 운영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요새 간에서도 무조건 안 합니다. 운영비가 걱정이 돼서 의회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그게 운영비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유교랜드 같은 거 그건 내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만약 우리 지역 정서를 모르고 그걸 신청을 안 한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건데 괜히 신청해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면 정말 저는 적어도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봉사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요즘 어느 지역이건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문경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명이 뽑혔다. 1년 안에 4, 5명이 나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도 전혀 없죠. 그만큼 민원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 민원이라서 소리 한번 치면 집에서 뭐 부모님한테 내가 뭐 곱게 자라서 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래 와서 막상 그런 험악한 사람들 좀 만나면 정말 해나가기 힘든 거죠. 그런 걸 좀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워낙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명상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유 프로그램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문경에도 명상센터가 있는데 서울 지역의 공무원들이 명상하러 와요. 실제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점점 그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면 그래도 사명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니까. 그런데 내 동네도 아닌데 와서 그런 마음이 저도 물어보면 사실은 대구에서 온 친구들은 대구로 가고 싶어요. 자기 고향 동네. 네. 자기 고향 동네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역할 같은 거 할 때 중요시하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한데 돈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민간 팀들 넘겨주기 전까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을 그 지방 도시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게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 사람들 불러오는 거는 쉽기는 한데 돈도 많이 들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역 팀들 중에 그런 게 가능한 팀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을 찾아내면서 또 하나 찾은 게 군산대학교의 호원대학교라고 우리나라 3대 K-팝 학과가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뭐 K-팝 스타 이런 거 다 우승하고 다니는. 그래서 그 학교 학과가 군산시랑 완전히 격리돼 있었고 주말 되면 다 서울 가던 친구들한테 이제 군산 안에서 무대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러 가는데 거기 학과장님이 그 빅마마 리더 신현아 가수님이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그 동네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저도 이제 군산에서 하다가 느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간이 있으면은 작은 공간을 꼭 운동기구로 넣으려고 하시고요. 제가 하나 광장 조그만 소광장에 요 방만한 거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거기도 다 끝났다가 그 시공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운동기구가 저희는 싹 비고 모가나무 하나만 딱 나와서 거기를 여러 가지 행사에 쓸 수 있는 플라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지역 조경회사랑 뭔가 짧은 계약을 하시더니 이거 뭐 거꾸리라 이런 거 올려놓은 걸 하시길래 새벽에 바로 전화해서 다 뽑고 그런 강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여전히 그 공무원 분들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도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보여드려서 그분들이 안심을 했었던 거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30초가 넘으면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말을 못했던 게 결국은 그 공무원을 설득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거에서 지역 공무원분들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보다 그 3명이 계셨는데 재생과에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자기랑 결이 맞는 2분을 데리오셔가지고 3분이 계속 계셨었고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군산 7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그분 믿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 다 공무원들이지만 잘은 모르지만 아마 조직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 공공 공간에 왜 이런 거 해 공공 공간에서는 뭐 편한 똑같은 것만 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왜 너네 그런 거 하니라고 하면서 승진도 안 되고 뭐 이거 감사 때문에 징계도 받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